에이델 코퍼레이션의 야심작. 아크로폴리스 타워 건설 현장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완벽한 날씨와 무결점의 안전 점검 기록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몇 시간 전 발생한 기이한 돌풍으로 인한 사고였다. 이것은 최근 몇 달간 이어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재앙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이진혁 회장은 굳은 얼굴로 사고 현장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합리적인 원인 분석으로 복잡했다. 기계 결함, 인재, 혹은 경쟁사의 사보타주.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지난 몇 달간 자신의 가문과 사업을 덮친 기이한 불행들을 완벽하게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의 할아버지이자 선대회장인 이경훈 명예회장은 한 달 전 갑작스럽게 원인 불명의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날 저녁 이씨 가문의 종택은 무거운 침묵과 짙은 향냄새에 휩싸여 있었다. 진혁은 가문의 최고 어른인 큰할아버지와 다른 종친들 앞에 앉아 있었다. 큰할아버지는 완고한 목소리로 이 모든 것이 가문의 신 저주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진혁의 모든 합리적인 반박을 요즘 것들의 오만으로 치부해버렸다. 진혁아,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치는 모르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우리 가문을 향한 거대한 애군이다. 곧이어 가문의 오랜 자문이라는 백도사가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신들린 듯한 몸짓으로 점괘를 풀더니 이씨 가문의 음기가 너무 강하여 사악한 기운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봉황의 명운을 가진 여인을 집안에 들여 가문의 수장인 진혁과 혼인시켜야만 음양의 조화를 되찾고 애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백도사는 한 여인의 이름과 사주팔자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윤화영. 진혁은 그 이름 석자를 보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선사시대에나 통할 법한 미신입니다. 큰할아버지, 수조 원짜리 기업의 운명을 점쟁이의 헛소리에 맡기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의 이성은 이 모든 상황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큰할아버지의 뜻은 단호했다. 그는 가문의 지분 상당수와 종친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다. 그는 만약 진혁이 이 혼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문의 유산을 지키지 못한 죄를 물어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것은 진혁의 가문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는 잔인한 시험대였다. 진혁은 거대한 덫에 갇혔다. 가문과 싸우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에 동참하여 시간을 버는 것, 그는 후자를 택했다. 이 미신적인 소동을 잠재우고 그 뒤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차가운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얼굴로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고 진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백도사가 건넨 윤화영이라는 여자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의 여자는 수수하고 평범해 보였다. 그는 그녀를 신부가 아닌 자신이 억지로 떠맡아야 할 우스꽝스러운 미신 덩어리, 체스판의 말 정도로 여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이 결혼을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고 저 사입이 도사의 정체를 폭로한 뒤 자신의 문제들을 오직 논리와 힘으로 해결할 생각이었다. 그가 신뢰하는 것은 오직 그 두 가지뿐이었으니까 두 사람의 기이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그렇게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에이델 코퍼레이션의 법무팀이 속한 최고급 로펌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분위기는 결혼을 앞둔 남녀의 만남이라기보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협상 테이블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이진혁은 자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단 1분 1초라도 낭비하기 싫다는 듯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에게 이 만남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역겨운 비즈니스 절차일 뿐이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화영이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충격이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이 공간 속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개량 한복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명품 핸드백 대신 천으로 감싼 작은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부하 권력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초연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풍겼다. 진혁의 법무팀은 지극히 표준적이고 동시에 지극히 관대한 결혼 계약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위자료, 재산 분할, 품위 유지비 등 온갖 금전적인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이 어마어마한 액수 앞에서 탐욕을 드러내거나 적어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윤화영은 그 계약서의 금전적인 부분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를 조용히 옆으로 밀어놓고 자신이 직접 붓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종이 한 장을 꺼내놓았다. 그녀의 요구사항은 기이할 정도로 간단했다. 첫째, 이 결혼은 이씨 가문을 둘러싼 애군이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만 유효한 계약 관계라는 것. 둘째, 계약 기간 동안 자신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씨 가문의 종택 모든 곳을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것. 셋째, 자신은 집안의 그 어떤 물건이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치를 바꾸거나 정화할 수 있으며 누구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진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돈을 노리는 사기꾼을 예상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낡은 저택을 자신의 놀이터처럼 사용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만을 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들조차 당황하여 그녀의 요구사항이 법적으로 얼마나 허술하고 이상한지에 대해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화영의 시선은 진혁이나 계약서가 아닌 그의 어깨 너머 허공의 한 지점에 멎어 있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진혁은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검은 영희 같은 불길한 기운이 그의 슈트에 희미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진짜로 상대해야 할 적의 흔적이었다. 진혁은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그녀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그녀의 기이한 요구들을 정식 계약서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이름 아래 서명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거래가 성사되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진혁은 마지막으로 비꼬는 듯한 말투를 던졌다. 윤화영 씨의 그 인테리어 디자인이 이 모든 소동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라겠소. 하지만 그녀는 그의 도발에 넘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섬뜩한 한마디를 남겼다. 이 회장님, 어떤 집은 그저 아픈 것이 아닙니다. 전염이 되지요. 제 일은 당신이 그 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뒤로 한 채 진혁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를 느끼며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는 방금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예측 불가능한 여자와 자신의 운명을 묶어버렸다. 윤화영은 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 날 이씨 가문의 거대한 종택으로 들어왔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저택은 고풍스럽고 웅장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대신 새우산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화영은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차갑고 불길한 기운에 미간을 찌푸렸다. 마치 거대한 묘지 위에 지어진 집 같았다. 가문에 충직한 집사로 보이는 김 실장이 정중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다. 집안의 사용인들 역시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훔려보았다. 화영은 그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짐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짐 가방에서는 명품 옷 대신 용도를 알 수 없는 붓과 먹, 경면주사, 그리고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옷구슬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임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 그린 붉은색 글씨가 빼곡한 부적들을 저택의 모든 문과 창문에 붙이기 시작했다. 사용인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그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값비싼 고가구들의 위치를 기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제멋대로 옮겨놓아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가장 기이한 행동은 저택의 정원을 둘러볼 때였다. 그녀는 저택 가장 구석에 담으로 둘러싸여 오랫동안 버려진 듯한 작은 후원을 발견했다. 그곳에 가까워지자 그녀는 압도적인 사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고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그곳이 모든 저주의 근원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은 물론 저택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에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그녀의 모든 기행은 저택에 머물고 있던 이진혁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집이 미신을 신봉하는 사기꾼의 놀이터가 되어가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화영을 찾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지금 이게 무슨 유치한 장난이요? 우리 집을 서커스장으로 만들 셈인가? 하지만 화영은 그의 분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계약서의 조항을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집은 병들었고 저는 그 병을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알 수 없는 말과 오만한 듯한 태도는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날 저녁, 진혁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화영이 함께하는 어색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첫 번째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그들의 뒤편에 있던 수억 원을 호가하는 거대한 백자 다랑아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진혁의 아버지는 경악했고 사용인들은 비명을 질렀다. 진혁은 이성적으로 진동이나 건물의 균열 같은 원인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화영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늘 있는 일이라는 듯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깨진 항아리 파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소매 속에서 작게 접은 부적 하나를 꺼내 그 파편들 위로 던졌다. 그러자 순간 그 주변을 감돌던 섬뜩한 한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곳의 기운이 불안정하군요. 어서 치워주세요. 진혁은 그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미세한 진동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귀신이 도자기를 깨뜨리는 것을 일상적인 일처럼 대하는 저 기이하고 침착한 여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웠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짜증이 치밀었다. 반면 화영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저기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저택을 감싼 불길한 기운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희생양은 이진혁의 여동생이자 이씨 가문의 사랑스러운 막내인 이서연이었다. 명랑하고 쾌활했던 그녀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다. 밤마다 정체 모를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몽유병 환자처럼 텅 빈 눈으로 저택의 어두운 복도를 헤매기 시작했다. 최고의 병원에서도 그녀의 병명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기라는 애매한 진단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진혁은 동생의 고통에 속이 타들어갔지만 이성적인 그에게는 동생을 도울 방법이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윤화영이 저택으로 들어온 뒤부터 심해졌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향한 의심과 불신을 더욱 키워갔다. 하지만 화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저택의 악한 기운이 강한 의지를 가진 진혁 대신 연약한 영혼의 서연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서 두문불출하며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부적들을 그리고 각종 약초와 소금을 섞어 정화의식을 준비했다. 진혁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미신적인 헛소동으로 보일 뿐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한밤중, 저택에 하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이 또다시 몽유병 증세를 보이며 이번에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화영이 접근을 금지했던 저택
뒤편에 버려진 후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진혁과 사용인들이 달려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평소의 연약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성인 남성도 감당하기 힘든 괴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눈은 풀려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후원에 굳게 닫힌 문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문고리에 손을 대려는 바로 그 순간 윤화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화영은 서연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품 안에서 금빛 실로 문양이 수놓아진 붉은 부적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짧고 강렬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진혁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행동으로 보였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서연의 주위로 희미한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검고 흐릿한 그림자 같은 형상이 그녀의 몸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는 것이 보였다. 화영의 부적이 밝은 빛을 발하자 그 그림자는 귀가 아닌 영혼으로 직접 들리는 듯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순식 내 서연을 끌어당기던 기이한 힘이 사라졌고 그녀는 실 끊어진 인형처럼 쓰러졌다. 화영은 쓰러지는 그녀를 부드럽게 받아 안았다.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 그의 견고했던 불신의 벽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화영은 서연을 방으로 옮긴 뒤 문과 창문에 새로운 부적들을 붙이고 방 입구에 소금을 뿌려 결계를 쳤다. 그녀는 진혁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이걸로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이 집의 깃든 존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악의적입니다. 저를 시험하고 있어요. 진혁은 평온을 되찾은 동생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문에 붙은 기묘한 부적과 동생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화영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세상은 그가 믿어왔던 것처럼 합리적이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리고 저 이상한 여자가 어쩌면 이 집안의 위험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여동생을 지켜낸 그 밤 이후 윤화영은 더 이상 수비적인 태도로만 일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저택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근원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작은 제단을 차리고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옥판과 향로를 이용해 저택 전체의 기운을 읽어내는 의식을 시작했다. 그녀의 정신은 육체를 떠나 집안의 모든 기운의 흐름을 쫓고 있었다. 그녀의 영적인 탐사는 마침내 한 곳으로 귀결되었다. 모든 불길한 기운의 진원지는 바로 그녀가 처음부터 경고했던 버려진 후원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강력한 저주가 걸린 물건이 묻혀 있으며 그것이 이 저택의 악귀에게 힘을 공급하는 앵커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직접 후원으로 향했지만 보이지 않는 강력한 결계가 그녀의 접근을 막았다. 마치 거대한 유리벽에 부딪힌 듯했다. 화영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악귀가 날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강력한 주술사가 있다는 것을 결계를 부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곳에 묻히게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무작정 힘으로 부딪히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한편 이진혁의 머릿속은 그날 밤 목격했던 비현실적인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여전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여동생이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명백한 결과가 그의 이성을 뒤흔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유령을 찾는 대신 논리적인 단서와 역사적인 동기를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인 최 비서에게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묘한 지시를 내렸다. 우리 종택이 지어진 이 땅의 역사를 모두 조사해 등기부등본, 이전 소유주, 건축 기록까지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부터 전부 그리고 지난 3대 동안 우리 가문에서 일어났던 모든 주요 불행,
사고, 요절 기록을 연대순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최 비서는 의아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지시를 이행했다. 진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업적인 방식으로 오컬트 조사를 시작한 셈이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의 각기 다른 방식의 조사는 놀랍게도 하나의 지점을 향해 수렴하기 시작했다. 화영은 후원에 들어가는 대신 자신의 방에서 수정구슬을 이용한 투시의식을 행했다. 그녀는 저주받은 물건의 형상을 어렴풋이나마 보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다. 희미하고 흔들리는 시야 속에서 그녀는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 묻혀있는 화려한 나전칠기 기법으로 만들어진 낡은 목함의 형상을 보았다. 바로 그 시각, 최 비서가 진혁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씨 가문이 이 땅을 차지하기 전 이곳의 주인은 대대로 영적인 능력을 수행해온 것으로 유명한 작은 양반 가문, 박씨 일가였다. 그들은 이씨 가문의 시조가 이 땅의 주인이 된 시점을 전후하여 역사 기록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토지 이전 과정에 대한 기록 역시 의심스러울 정도로 모호했다. 두 번째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난 3대에 걸쳐 이씨 가문의 장남들은 모두 30즈음의 나이에 의문의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위협받는 큰 불행을 겪었다. 그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진 것 역시 이 패턴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명백한 주기성을 가진 저주였다. 진혁은 역사적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 논리적인 불행의 패턴 앞에서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가 거실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화영과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시험 삼아 자신이 알아낸 정보의 일부를 던져보기로 했다. 내 비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땅은 원래 영적인 능력을 가진 가문의 소유였다고 하더군.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말에 화영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공유하며 그의 말에 답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바로 그 가문의 물건이 저 뒤편의 후원에 묻혀 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했다. 처음으로 그들의 두 세계, 즉 논리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하나의 명백한 지점에서 교차했다. 그들은 이제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동맹 관계가 막 형성되려는 참이었다. 두 사람의 불안한 공조가 시작된 것을 알아차린 것일까? 저택에 깃든 악한 존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 위협적인 동맹의 머리, 즉 이진혁을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공격의 무대는 저택이 아닌 진혁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다고 믿는 그 자신의 왕국, 에이델 코퍼레이션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이었다. 그날 밤 진혁은 홀로 남아 비서가 보고한 역사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갑자기 최첨단 시스템으로 제어되던 사무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깜빡이더니 암흑에 휩싸였다. 정전이었다. 도시 전체가 아닌 오직 이 층만 해당하는 국지적인 정전, 동시에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휴대전화는 신호 없음 표시만을 띄우고 있었다. 굳게 닫힌 전자식 출입문은 먹통이 되었다. 그는 꼼짝없이 갇혔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성을 파괴하기 위한 심리 공격이었다. 사무실의 짙은 그림자들이 뒤틀리며 기이한 형상을 만들어냈고 귓게는 혼수 상태에 빠진 할아버지의 목소리,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네가 가문을 망치고 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눈앞에는 회사의 주가, 그래프가 곤두박질치고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환영이 펼쳐졌다. 한편 종택에서 명상을 하던 윤화영은 에이델 코퍼레이션 빌딩 방향에서 거대한 사기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즉시 진혁이 치명적인 위험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도구가 담긴 청가방을 챙겨들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진혁의 수행기사에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본사로 가주세요. 회장님이 위험해요. 에이델 코퍼레이션 빌딩에 도착했을 때 1층 로비에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회장님의 사적인 손님인 것은 알지만 현재 통신 두절 및 비상 상황으로 인해 아무도 올려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화영은 그들과 실랑이 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붉은 부적 한 장을 꺼내 전자식 출입 게이트의 센서에 가져다 댔다. 치직 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스파크가 튀더니 육중한 게이트가 저절로 열렸다. 보안 요원들이 경악하는 사이 그녀는 유유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멈춰있던 엘리베이터는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절로 문을 열었다. 그녀가 최상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그녀만을 태운 채 고요히 솟아올랐다. 마침내 회장 집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강력한 영적인 기운으로 굳게 봉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문에 여러 장의 부적을 붙이고 주문을 외웠다. 부적이 밝은 빛을 뿜어내며 문을 올가매던 어둠의 기운을 폭발시키듯 날려버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진혁이 바닥에 쓰러져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의 위로 농축된 어둠의 형상이 그의 공포를 빨아먹으며 몸집을 키우고 있었다. 화영은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옥단도를 뽑아들었다. 내 놈의 상대는 내가 아니다. 그녀는 악귀를 향해 몸을 날렸다. 빛과 어둠, 주문과 괴성이 뒤섞인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졌다. 마침내 그녀가 옥단도로 악귀의 핵을 찌르자 그림자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연기처럼 흩어졌다. 사무실의 조명이 다시 켜지고 혹한 같던 냉기가 사라졌다. 진혁은 악몽에서 깨어난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자신의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윤화영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주위로 희미한 금빛 기운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굳건했던 불신의 벽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저게 대체 뭐였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외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화영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신의 적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을 묶고 있던 계약서는 무의미해졌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진정한 동맹이 탄생한 것이다. 사무실에서의 사투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이 변했다. 이진혁은 더 이상 윤화영을 미신을 믿는 기이한 여자나 계약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전사이자 이 비논리적인 공포 속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내 모든 자원을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무엇이 필요한지만 말해주시오. 두 사람의 진정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저주의 근원, 악귀의 정체, 그리고 후원에 묻힌 저주받은 물건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다. 이것은 더 이상 화영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공동의 전쟁이었다. 진혁은 자신의 방식대로, 화영은 그녀의 방식대로 각자의 세계에서 진실을 향한 추적을 시작했다. 진혁은 엘리시안 코퍼레이션 내부의 비밀 TF팀을 꾸렸다. 그들의 임무는 기업 분석이 아닌 역사 추적이었다. 수백 년 전의 토지대장, 읍면 단위의 오래된 기록들, 심지어 일제 강점기 시절의 낡은 신문 기사까지. 그들은 이씨 가문의 시조와 과거, 이 땅의 주인이었던 박씨 일가에 대한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같은 시각. 화영은 종택의 대청마루에서 위험하고 고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택 자체에 남겨진 잔념 찬리안을 읽어내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결계를 치고 현실과 영계의 경계를 허무는 특수한 향을 피웠다. 깊은 무아지경 속으로 빠져든 그녀의 정신은 이 집에 깃든 과거의 기억들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진행된 조사는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진혁의 TF팀은 이씨 가문의 시조인 이태준과 박씨 일가의 수장이었던 박인수가
한때는 가까운 사업 동료였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의문스러운 토지 분쟁 이후 박 씨 일가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직후 박 씨 일가의 집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하여 생존자를 찾지 못했다는 낡은 신문 기사 조각을 찾아냈다. 화영은 의식 속에서 그날의 환영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탐욕으로 뒤틀린 이태준의 얼굴을 보았다. 그가 박인수를 함정으로 유인하여 배신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녀는 화염에 휩싸인 박 씨 가문의 집과 그 안에서 울려 퍼지던 처절한 비명을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가장 끔찍한 마지막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태준은 박 씨 일가를 몰살시킨 뒤 그 가문의 가장 신성한 물건, 즉 가문의 수호령이 깃든 화려한 나전칠기 목함을 훔쳐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저택 후원의 은행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그는 단순한 봉인이 아닌 흑마술에 가까운 주술을 이용해 수호령의 힘을 뒤틀어버렸다. 박 씨 가문의 수호령을 이 씨 가문의 부를 지키는 저주받은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진혁의 태블릿 PC로 TF팀이 보내온 마지막 자료가 도착했다. 대학 고문서 보관실에서 찾아낸 이태준의 개인 일지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자신의 배신과 살인, 그리고 새로운 부의 원천을 후원 아래에 묻었다는 내용이 소름겨 끼치도록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화영은 기력이 다한 듯 창백한 얼굴로 무아지경에서 깨어났다. 진혁은 그녀에게 달려갔다. 두 사람은 각자가 알아낸 사실들을 공유했다.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다. 그들의 가문이 이룩한 모든 부와 명예는 배신과 살인, 그리고 흑마술이라는 추악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저주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다. 그들의 부의 원천 그 자체가 이제 악성 종양이 되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이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이제 그들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엄청났다. 이것은 단순히 악귀를 퇴치하는 싸움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의 역사를 부정해야만 하는 잔인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가문의 추악한 진실과 마주한 이진혁은 깊은 도덕적 혼란에 빠졌다. 그가 지켜야 할 유산이 결국 끔찍한 죄악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윤화영은 그의 고뇌를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이 저주가 오랜 세월 동안 불안정해졌으며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 없이는 이렇게까지 지능적이고 표적화된 공격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저주는 단순한 원혼의 발악이 아닙니다.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와 같아요. 누군가가 목줄을 쥐고 공격할 대상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진실 추적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돌려놓았다. 문제는 더 이상 무엇이 아니라 누구였다. 지금 이 순간 누가 이 저주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가? 진혁의 수사는 이제 역사탐구에서 내부의 배신자를 찾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는 자신의 TF팀에게 가문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모든 인물들, 특히 할아버지가 쓰러지기 전까지 그를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왕국은 이제 외부가 아닌 내부의 적을 향해 칼날을 돌리기 시작했다. 화영 역시 그녀만의 방식으로 배우를 추적했다. 그녀는 저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술적인 의식이 필요하며 그 흔적이 저택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특수한 영역을 불어넣은 나침반을 들고 저택 구석구석에 스며든 사기 씨의 치의 흔적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무서운 패턴을 발견했다. 사기의 흔적은 저주받은 후원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침상머리맡, 여동생 서연에게 선물된 인형, 그리고 가장 섬뜩하게도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진혁의 서재 문고리에서도 희미하게 검출되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가장 믿음직한 얼굴을 하고 숨어 있었다. 두 사람의 모든 의심은 단 한 사람, 김 실장을 향하고 있었다. 진혁의 팀은 김 실장의 과거 이력이 지나치게 깨끗하며
그의 할아버지가 이씨 가문에 들어오기 전의 기록은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공백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그가 가문의 화영을 추천했던 백도사와 비밀리에 여러 번 만났다는 증거까지 확보했다. 화영은 김 실장을 관찰하며 그의 온화하고 충성스러운 가면 뒤에 숨겨진 미세한 어둠의 기운을 감지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백도사가 화영을 추천한 것부터가 함정이었다. 김 실장은 화영이 저주와 싸우다 실패하여 재물이 되거나 혹은 성공하여 악귀를 완전히 깨워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화영과 진혁이 손을 잡게 되리라는 사실뿐이었다. 이제 마지막 확인 절차만이 남았다. 화영은 저주를 부리는 자의 사기에만 반응하는 특수한 부적을 만들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핑계로 김 실장을 포함한 최측근 몇몇과 함께 조촐한 다과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종택의 작은 응접실. 김 실장은 언제나처럼 충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진혁에게 차를 따르고 있었다. 화영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소매 속의 부적에 영역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희미한 붉은 빛이 부적에서 피어오르며 김 실장을 정확히 가리켰다. 바로 그 순간 진혁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최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김 실장의 진짜 성은 박 씨입니다. 그는 박 씨 일가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진혁과 화영은 찻잔 너머로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다. 김 실장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충직한 신하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를 파멸시키려 했던 두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진짜 얼굴이 완벽하게 벗겨졌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마침내 마지막 적의 정체가 드러났다. 김 실장의 정체가 드러난 그날 밤. 종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했다. 윤화영은 고서의 기록을 통해 바로 오늘 밤이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축은 큐펀이며 현실과 연계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날임을 알아냈다. 그녀는 오늘 밤 김 실장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진혁에게 경고했다. 두 사람은 적을 속이기 위해 모든 것이 평온한 것처럼 연극을 펼쳤다. 진혁은 할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논의한다는 핑계로 가족 저녁 식사를 소집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적을 유인할 가장 확실한 미끼이기도 했다. 화영은 영적인 전투를, 진혁은 물리적인 전투를 준비했다. 화영은 저택 본체에 전체의 강력한 보호 결계를 그리고 자신의 가장 신성한 법기, 파치드를 꺼내 정화했다. 진혁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사용인들을 휴가 보내고 자신의 최전계 보안팀 알파팀을 저택 곳곳에 비밀리에 배치했다. 마침내 해가 지고 불길한 붉은 달이 떠올랐다. 모두가 저녁 식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믿은 김 실장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저주받은 후원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고대의 흑마술이 적힌 오래된 책과 희생제의에 사용될 법한 기이한 단검이 들려 있었다. 그가 후원 중앙에서 의식을 시작하는 순간 거대한 사기가 폭발하듯 터져 나오며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화영이 쳐놓았던 결계가 위태롭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실장의 공격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미리 매수해두었던 사술에 홀린 용역 깡패들이 담을 넘어 본체를 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이씨 가문의 완전한 몰살이었다. 어두운 복도에서. 진혁과 그의 알파팀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침입자들과 처절한 물리적 전투를 벌였다. 같은 시각, 화영은 홀로 후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결계를 부수고 저주의 심장부로 들어섰다. 그곳에서는 김 실장이 은행나무 앞에서 미친 듯이 주문을 외우고 있었고 땅에서는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며 선조의 그림자라 불리는 악귀가 비명을 지르는 얼굴들이 뒤섞인 끔찍한 형상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두 개의 전투가 동시에 벌어졌다. 진혁은 리더로서 자신의 팀을 지휘하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화영은 부적과 법기를 이용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고대의 악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였다. 빛과 어둠이 부딪히고 총성과 주문이 밤의 정적을 찢었다. 화영은 깨달았다. 은행나무 아래에 묻힌 저주받은 목함이 악귀의 힘의 원천인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영적인 힘을 모아 전투 중인 진혁의 머릿속으로 직접 외쳤다. 나무 아래 상자를 파괴해야 해요.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은 진혁은 마지막 침입자를 제압하고 후원을 향해 달렸다. 김 실장이 그를 막아섰고 두 남자 사이의 가문의 명운을 건 최후의 육탄전이 벌어졌다. 진혁은 격투 끝에 김 실장을 제압하고 옆에 있던 삽을 집어들었다. 그는 미친 듯이 은행나무 아래의 땅을 파헤쳤고 마침내 불길한 검은 기운을 내뿜는 낡은 목함을 찾아냈다. 진혁이 삽으로 목함을 힘껏 내리쳐 박살내는 순간 선조의 그림자는 인간의 것이 아닌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힘의 원천을 잃은 악귀의 형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화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영역을 끌어모아 마지막 봉인수를 펼쳤다. 악귀는 부서진 상자의 파편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마침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봉인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싸움이 끝난 후 저주받은 후원에는 기이한 평화가 찾아왔다. 핏빛 같던 달빛은 부드러운 은빛으로 변해 있었고 불길한 어둠의 기운은 사라지고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려왔다. 이진혁은 기력이 다해 쓰러지려는 윤화영을 부축했다. 두 사람은 전투로 엉망이 된 몰골이었지만 서로를 의지한 채 조용히 승리의 안도감을 나누었다. 김 실장과 그의 잔당들은 진혁의 보안팀에 의해 모두 제압되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은 이 모든 사건의 주모자인 김 실장을 살인 미수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속세의 법이 초자연적인 전쟁의 마무리를 짓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동이틀 무렵 기적 같은 소식이 병원으로부터 전해졌다. 한 달 넘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이경훈 명예회장이 깨어난 것이었다. 진혁과 그의 가족들은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쇠약하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와의 재회는 눈물바다였다. 이경훈 회장은 혼수 상태 동안에도 영적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던 듯했다. 그는 화영을 낯선 손님이나 계약의 대상이 아닌 가문의 은인으로서 깊고 따뜻한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모든 위기는 끝이 났다. 가문은 안전해졌고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다. 두 사람을 묶고 있던 계약의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어색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화영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계약을 완수한 전문가이지 진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종택으로 돌아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막 저택을 떠나려 할 때 진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어디 가는 거요, 계약은?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화영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계약은 이행되었어요. 저주는 풀렸고 제 일은 끝났습니다. 그 순간 진혁은 깨달았다. 그는 필요가 아닌 사랑으로 그녀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의 앞을 막아선 채 진심을 다해 말했다. 퇴마사로서의 당신 일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파트셔로서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요. 그는 계약서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우리 가문의 수호신을 원하는 게 아니오. 나는 내 아내, 윤화영을 원하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을 의무와 고독 속에서 살아왔던 화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수많은 악귀와 싸워왔지만 이 순수한 인간의 감정이야말로 그녀가 마주한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이씨 가문의 종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음산했던 저택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었고, 저주가 서려 있던 후원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평화로운 정원이 되었다. 바로 그 정원에서 진혁과 화영의 진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하객을 동원한 비즈니스가 아닌 소수의 가족과 친지만이 모인 작고 따뜻한 예식이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이경훈 회장이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혁과 화영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길었던 악몽은 끝나고 마침내 진정한 새벽이 찾아왔다. 그 새벽은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기이한 한 소녀가 마침내 그들의 구원자이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되면서 비로소 완성되었다.